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퍼붓듯 다 쏟아놓으면 그것이 몇 자건 간에 난 그걸 10자로 요약했다. 전보는 10자까지 기본 요금을 받았다. 그 여름의 수사. 하성난. 그해 여름 음력 7월 12일에 할머니가 죽었다. 전보가 왔을 때 엄마는 여름 배추로 김치를 담그던 중이었다. 전보는 때를 고르고 골라 꼭 이럴 때 온다고 엄마는 붉은 양념이 묻은 두 손을 내밀었다.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양력 날짜는 잊었고 음력 날짜로만 기억되는 한여름 어느 날이었다. 엄마는 양념 묻은 손으로 전보를 받아들었다. 모친 금일 새벽 사망. 엄마는 간을 보듯 입맛을 다시고는 딱 2마디만 했다. 각중에 복중에. 느닷없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각중에, 푹푹 찌는 찜통 더위 속에서 치러야 할 초상 걱정이 복중에 란 말에 담겨 있었다. 동을 통틀어 한두 대 구경할까 말까 했던 백색 전화기 대신 보급형 검정 전화기가 4-5집에 한 대꼴로 개통되던 때였다. 전화가 개통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하루에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허다했다. 그러니 육지의 끝에서 다시 배로 3시간 남짓 들어가야 하는 섬에서 전화란 여전히 귀하디 귀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바다의 공깃돌처럼 점점이 흩어진 섬들과 서울을 잇는 유일한 통신수단은 우편이었다. 다급한 소식은 전보로 오갔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고리적 말이 그래서 아직까지 효력을 발휘하던 때이기도 했다. 경부 호남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 안으로 좁혀졌다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섬은 내게 심중적으로 시차가 나는 타국처럼 멀었다. 섬에 다녀올 때마다 난 2-3일씩 시차 적응에 힘들어하는 여행자처럼 낮에 자고 새벽에 말똥말똥 깨어 있었다. 난 살아생전의 할머니를 너댓 번밖에 보지 못했다. 할머니 오늘 새벽 사망, 부산항에서 내일 10시에 만납시다. 신문지 한 귀퉁이에 엄마의 말을 받아 적었다. 손 구글을 해보지 않아도 10자가 넘었다. 아버지가 있는 D시에도 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무슨 연유에선지 전화를 놓지 않았다. 전화는 쌍방향 통신도구였다. 한마디로 우리 집 전화는 무용지물이었다. 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꼭 우리 집 전화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벨은 울리지 않았다. 엄마는 종종 아버지에게 필요한 용건들을 편지로 썼다. 편지를 쓰다 갑작스레 불해가 끓어오르면 편지를 구겨 던지고 어깃장을 놓듯 전보를 줬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퍼붓듯 다 쏟아놓으면 그것이 몇 자건 간에 난 그걸 10자로 요약했다. 전보는 10자까지 기본 요금을 받았다. 엄마는 양념 묻은 스탱다라이를 소리나게 헹궈 수도가에 비스듬히 엎어놓고 동생들을 씻길 물을 양은 바켓스에 받아 골로에 앉혔다. 심지가 다른 골로는 쉽게 불이 붙지 않고 거무스레한 연기만 피웠다. 전보를 치려면 송수신기가 설치된 대형 우체국까지 가야 했다. 버스 의자에 앉아 엄마에게서 받아 적은 전문을 쓱 훑어보았다. 전보를 받을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할머니란 호칭부터가 잘못이었다. 이상하게도 엄마들은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척관계를 아이의 입장에서 재정리해버린다. 급기야 언제부턴가 엄마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엄마를 한나야 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버지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할머니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는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핍이라면 결핍이지. 언젠가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가 옆에서 거들었다. 상처라면 상처고. 엄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시간 모자라 못 푼 마지막 문제 같아. 20점짜리 주관식 문제. 엄마가 무릎을 쳤다. 그거 미치지 미쳐. 그러다 엄마가 픽 웃었다. 그 문제에 답만 적어냈으면 100점 만점 받았을 거고. 엄마와 아버지는 딱 10분이 문제였다. 10분까지는 서로 잘 맞았다. 엄마의 말처럼 마지막 한 문제의 답만 적어냈더라면 아버지의 삶은 100점 만점이었을까? 30대 중반 교직을 그만둔 뒤로 아버지는 손대는 족족 낭패를 겪었다. 우체국은 버스 정거장 맞은편대로 인도와 인도가 만나는 모퉁이에 비스듬히 서 있었다. 얼마 전 그곳 앞을 지나다가 그 건물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3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우체국 인체로 남아 있었다. 그때와 다른 건 그때 그 건물이 가장 컸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가장 작은 건물이 되었단 것뿐이었다. 그 건물 앞에 나 있던 육교는 사라지고 없었다. 난 육교를 건너가 엄마의 시끄러운 마음을 열자로 요약해 전보를 치곤 했다. 우체국의 전보. 전신한 창구의 여직원은 내가 우체국 문을 들어설 때부터 단박에 날 알아보았다. 난 왼쪽 뺨으로 여직원의 시선을 받아내면서 소포 끈을 묶고 우표를 붙이는 사람들 사이에 낀 채 전보 문구를 고쳤다. 우선 할머니는 어머니로 바꾸었다가 다시 모친으로 고쳤다. 최대한 줄이거나 뺄 수 있는 말은 빼야 했다. 오늘 새벽도 지웠다.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내일 부산항에서 만나면 차차 알게 될 일이었다. 반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엄마와 아버지가 말문을 뗄 화제도 남겨둬야 했다. 요령 부득인 것도 다 요령이 있었다. 천해고 천해니 딱 모친 사망 부산항 내일 10시 라는 문장이 가지를 정리한 정원수처럼 날씬해져서 서 있었다. 우체국 여직원이 날 기억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11살짜리 계집애가 혼자 와서 아이들 위독 급상경 하시오 라는 전보를 쳐달라고 했으니 은연중에 내 얼굴을 흘끔 보았을 것이다. 게다가 11자 글자를 바득바득 10자 가격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우겨댔으니 눈, 코, 입까지 조목조목 따져보았을 것이다. 신출내기 여직원은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아이들이 다 위독한 것 같은데 그럼 넌 대체 누구니? 여직원은 무슨 사정인지 말 안 해도 다 알겠다는 듯 고개를 깊게 두어 번 끄덕이더니 선심 쓰듯 하시오를 바람으로 고쳐 10자를 맞춰주었다. 아이들이 위독하다는 전보에도 불구하고 아버진 상경하지 않았다. 대신 때이르게 핀 벚꽃 이파리들이 마당 가득 분분히 날렸소로 시작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읽을 때 엄마는 수줍어했다. 그래서 달콤한 문장들 사이에 숨어있는 여유가 있으면 돈 좀 붙여달라는 부탁에도 화내지 않았다. 달이 차고 기울듯 엄마의 심경도 차고 기울기를 반복했다. 매번 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보를 쳤다. 엄마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속뜻이 전달되지도 않을 전보를 쳤다. 언제부턴가 전보 창구의 여직원과 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다. 마구 지워지고 뭉개진 글자 투성이의 쪽지를 창구 안으로 내밀었다. 전보 문구를 한눈에 훑어본 여직원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모친 사망 부산항 내일 10시. 꿈도 없는 짧은 잠에서 불현듯 깨어 둘러보면 여전히 밤이었다. 조도를 낮춘 객실은 어둑했다. 모두들 골아떨어졌는지 의자 등받이 위로 보이는 뒤통수는 몇 되지 않았다. 등이 베길 때마다 자세를 바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둘째는 인상만 썼다. 고개를 돌리자 복도 건너편 옆자리에 앉은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다. 엄마는 자면서도 인상을 쓰고 있었다. 아버지 꿈을 꾸는 게 분명했다. 규칙적인 기차의 리듬감 때문인지 밤이면 깨서 울어대던 막내는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종착역인 부산역에 내렸을 때는 정녕 오지 않을 것 같던 아침이 밝아 있었다. 무박이나 다름없는 밤 기차에서의 하룻밤에 뒤통수가 납작 눌리거나 눈이 퉁퉁 부은 사람들이 와르르 출구로 몰렸다. 무엇에 베겼는지 왼쪽 견갑골이 아팠다. 엄마는 칭얼대는 막내를 업고 보폭이 좁은 둘째는 앞서 걸리고 가볍지만 부피가 큰 가방은 내게 들린 채 부산항으로 갔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여객선 개찰구 앞에 돼지국밥집에서 요기를 했다. 둘째와 내가 국밥그릇 하나에 머리통을 부딪히며 밥보다는 장난에 골몰할 때 엄마는 국밥 국물을 막내 입에 떠넣을 뿐 밥은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지 않았다. 여객선 터미널은 사람들로 부산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들이 떠다녔다.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우린 개찰구 바로 앞에 선 채 쏟아지는 땡볕을 머리통으로 다 받아내고 있었다. 7살인 둘째는 아버지처럼 생긴 남자의 뒷모습만 보면 아빠다 하고 외쳤다. 처음 몇 번은 둘째 말에 이 남자 저 남자 뒤를 쫓았지만 나중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10시가 되자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피서객들과 배 한복을 입은 촌부와 촐로들을 태운 여객선이 항구를 떠났다. 갈매기떼가 일시에 날아올라 배전에 따라붙었다. 엄마는 재우쳐 물었다. 10시, 분명히 10시라고 했냐? 아버지는 이번 전보 또한 앞에 무수한 전보들처럼 엄마의 엄포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린 듯 했다. 엄마는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듯 혼자 웃었다. 채, 사람 꼴 우습게 되는 거 한순간이네. 지 새끼 셋을 내 밑으로 빼놓고도 그렇게 날 몰라. 어떤 미친년이 사람 목숨 갖고 장난을 쳐. 아따 우습네. 왜 날 몰라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야말로 1년에도 2번 자식들의 목숨을 경각에 놨다 내려놨다 하는 인물이었다. 엄마는 다시 막내를 둘러업었다. 둘째를 앞서 걸리고 뒤처지는 내게 백 성질을 내면서 버스터미널로 가 DC로 가는 버스를 탔다. 정오가 되자 해는 버스 천장 위에 떠서 버스를 양은 냄비처럼 달고 놓고 있었다. 창문은 다 열려 있었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나무 이파리들은 정무라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의자의 비닐 시트가 가장 먼저 뜨거워졌다. 시트와 닿은 맨살에 금방 땀이 고여 흘렀다. 물까지 데워 씻긴 공도 없이 동생들은 떼국이 잘잘 흘렀다. 터미널에서 사 먹인 복숭아 과즙이 얼굴에 끈끈하게 묻어 버스 안으로 날아든 파리가 자꾸 달려들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입을 앙 다물고 파리를 쫓아냈다. 버스 뒷칸에 일렬로 앉은 우리는 목에 스프링을 댄 인형처럼 버스의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며 DC로 가고 있었다. 애써 온 길을 다시 1시간 반가량 뒤로 물리는 셈이었다. 등받이 위로 드러난 각양각색 뒤통수들도 끄덕끄덕 움직였다. 엄마는 막내를 안고 졸다가도 버스가 돌을 밟고 튀거나 벼랑간 버스가 급정거를 해 고개가 끄덕 떨어지면 어김없이 눈을 떠 새삼스럽다는 듯 창밖 풍경을 훑어보곤 했다. 어젯밤 바른 부는 땀이 흐른 자리를 따라 얼룩덜룩 골이 파였다. 골 속으로 기미가 팬 맨살이 보였다. 폭이 좁은 강이 DC를 양분하며 관통에 흐르고 있었다. 자동차 생산 공장에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자전거 요령을 울리며 다리를 지나갔다. 담이 높아 집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고급 주택가들을 지났다. 마른 하천을 건넜다. 길 가던 사람에게 주소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지나친 길에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 파리 의상실. 다른 곳보다 돌출된 쇼윈도 안에는 얼굴과 사지가 생략된 상반신 마네킹이 전라 상태로 놓여 있었다. 넓지 않은 전방은 이사간 그대로 치우지 않았는지 실패와 천 조각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분명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골로에 감자를 찌고 있었다. 보지 못한 반년 사이 깡말라 두 눈이 움푹 꺼졌다.
왜 텅 빈 의상실에 앉아 이 시간에 감자나 삶고 있는 건지 아버지 자신도 모르는 듯 했다. 전방 어디에서도 마당 분분이 날아떨어진다는 벚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전방 앞은 축대로 막혀 전망도 좋지 않았다. 새것 같은 양은 냄비는 밑바닥만 검게 그을려 있었다. 뚜껑을 들썩이며 김이 올랐다. 아버진 조심조심 뚜껑을 열고 쇠젓가락 끝으로 감자를 쑤셔보았다. 미싱을 드러낸 듯한 구멍 뚫린 탁자 위에 정백당이 수북이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다. 문소리가 나자 아버지는 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말했다. 파리 의상실 영업 안 합니다. 분이 뽀얗게 오른 하지 감자 하나를 막 쇠젓가락으로 들어 올리는 아버지의 눈에 만족감이 가득했다. 감자 끝에 살짝 정백당을 묻히려는 순간 아버지의 눈이 전방에 들어선 엄마의 눈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쇠젓가락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감자를 떨어뜨렸다.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이 셋과 함께한 부산으로 다시 DC로 이어지는 여정은 힘겨워서 엄마는 자꾸 아랫입술을 꼭 물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며 소리쳤다. 지금 제정신이야?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냐고.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각중에 뭔 일이고? 아버지가 떨어뜨린 하지 감자가 엄마의 신발에 밟혀 으깨졌다. 아버지는 넋나간 듯 중얼거렸다. 이게 뭔 일이고? 왜 하필 어무이고? 왜? 엄마는 아버지를 다그쳤다. 정말 왜 이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난 아빠랑 결혼해서 애 셋 낳은 죄밖에 없어. 근데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엄마 등에서 떨어져 사방을 두리번대던 막내가 바락바락 울어대기 시작했다. 엄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루 동안 참았던 무더위와 갈증과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엄마의 발에 차인 골로가 기우뚱 기울면서 양은 냄비가 엎어졌다. 감자들이 대굴대굴 굴러 전방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아버지는 어리벙벙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꾸민 듯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아버지가 바라던 삶은 뽀얀 하지 감자를 삶을 때의 고요함인지도 모른다. 감자의 아린 맛과 섞인 정백당을 맛보는 아주 짧은 시간의 단맛인지도 모른다. 흑두성이가 되어 뭉개진 감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평화는 깨졌다. 엄마는 떼쟁이 아이처럼 두 다리를 바둥거리면서 울었다. 물어내, 다 물어내, 물어내란 말이야. 아버지는 이참에 아이 버릇 잡으려 매정한 채 하는 아버지처럼 보고도 못 본 척 엄마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품들을 안아도 보고 냄새도 맡아봤지만 아버지의 얼굴 대신 역삼각형의 도형만 그려졌다. 외할머니와 만나면 엄마는 늘 할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할아버지는 군인이었다. 어린 게 뭘 안다고. 울다가도 아버지만 보면 울음을 딱 그쳤지. 모자만 쓰면 울어 젖히는 통에 네 아버진 네 앞에서 모자를 벗었어. 엄마는 엉엉 울었다. 어떻게든 우리에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남겨주겠다는 듯 엄마는 아기처럼 발버둥질 치고 있었다. 가게는 두 평 남짓한 방이 붙어 있었고 방은 그 방의 반만한 부엌으로 이어졌다. 부엌문을 열면 바로 주인집 마당과 통했다. 부뚜막에는 하지 감자 박스만 덜렁 놓여 있고 쌀이나 다른 양념은 보이지 않았다. 연탄을 떼지 않는 아궁이에는 아버지가 마신 듯한 빈 소주병들이 거꾸로 박혀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미친년 궁뎅이만한 부엌이었다. 여름 들어 내내 감자만 삶아 먹었는지 박스 안의 감자는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막내는 아버지가 손뼉을 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등에 매달렸다. 엄마가 궁뎅이를 돌릴 수도 없는 부엌에서 막내를 업고 이른 저녁을 차리는 동안 우린 대면대면 전방에 아버지와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낯선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 마주친 담임 선생님 같았다. 아버지는 밤 9시가 되자 가게 문을 닫았다. 함석판으로 된 문덮개를 번호대로 끼우자 출입구 쪽에 마지막 함석판에 몸을 굽히고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쪽문이 생겼다. 아버지, 우리 저기로 나가봐도 돼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우린 진작부터 신기했던 쪽문을 들락거리면서 웃고 떠들었다. 부두를 따라 크고 작은 배들이 묶여 있었다. 배들은 묶여서도 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둘째는 배도 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얼굴이 노래져서는 엄마 등에 기대 서 있었다. 부두에는 온갖 부유물들이 둥둥 떠 있었다. 바닷물은 흘수선을 넘을 듯 다가왔다. 피서객들이 객실을 다 차지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피서객들 틈에 잠깐 육지로 일을 보러 나온 섬 사람들이 모로 누워 잠을 청했다. 바닷바람과 햇빛에 그을린 피부가 기름에 진 창호지 같았다. 피서객들의 짐이 툭툭 발에 차였다. 낡은 여객선에서는 질낮은 벙커시유 냄새가 났다. 선착장을 벗어난 배는 방파제 끝에 정박된 원양 어선들 아래를 지나갔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인 항구를 벗어나자 멀리 오밀조밀 건물들이 들어선 부산이 보였다. 비닐 장판은 끈끈해서 살갗이 달라붙었다. 갑판 위로 올라갔다. 나는 갑판에 벌렁 들어누웠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발치 위에 있었다. 구름대가 천천히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어질어질했다. 밑도 끝도 없이 갈릴레이 생각이 났다. 4년 만에 귀향. 아버지는 4년 전 여름에 가족을 다 데리고 섬으로 들어왔다. 비서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할아버지를 구슬러 가산을 정리하려는 속셈이었다. 한때는 서너 척의 배가 있었다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는 작은 발동선 한 척이 전부였다. 할머니가 옥수수나 고추를 길러 뽑아먹는 산 밑의 밭 몇 되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버지는 해수욕장 길목에 자리 잡은 할아버지의 집에 눈독을 들였다. 일일 생활권으로 교통이 편리해지면 서울에서도 피서객들이 몰려들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바다에 흩어진 비경들은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관광 상품이 될 만했다. 할아버지는 말도 꺼내기 전에 발끈했다. 내가 태어났을 무렵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 행차를 했던 할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가고 싶어 했다. 할머니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잠자코 있으라며 아버지에게 눈짓을 보냈다.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바락바락 대드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할아버지는 그물 걷듯 휘어잡았다. 그물이 올라오듯 할머니의 몸이 할아버지의 손에 끌려 올라왔다. 그날 밤 배도 끊기고 통행 금지마저 내린 그 시커먼 밤에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을 나왔다. 불과 4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적중했다.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었다. 해안가를 따라 난 길만 아니었다면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할 뻔했다. 주점과 다방, 여관 음식점들이 해수욕장 길목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섰다. 배가 들어오면 동네 여인들이 고무다라이를 들고 배를 반기러 나오던 길이 어느새 유흥지로 변해 있었다. 뱃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배에서 내렸다. 힘든 뱃일 대신에 한철 반짝 벌어 1년을 나는 장사로 눈을 돌렸다. 비좁은 길은 피서객들과 호객을 하는 상인들로 붐벼 발대기도 힘들었다. 누군가 아버지에게 다가서며 아른채를 했다. 오기아이가? 아버지는 비좁은 길에 우리를 세운 채 서둘러 초등학교 동창과 악수를 나눴다. 말도 마라. 네가 안 와가 발인도 못하고. 동창이 가게에 대고 소리를 높였다. 퍼뜩 이리 와봐라. 가게 밖으로 쪼르르 키가 작고 통통한 여자가 튀어나왔다. 내 얘기했제. 이형옥이 서울서 선생하는. 여자가 반색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가 교직을 그만둔 사실을 동창은 모르는 모양이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몇 사람이 아버지를 알아봤고 서둘러 악수를 나누었다. 그물이 널린 돌담에 조등이 달려 있었다. 비좁은 마당은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다. 툇마루 아래 할머니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가 엎어져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무리 사이에서 딱따구리처럼 도드라진 목소리들이 튀어나오며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 와 이제 오십니까? 세희야, 먼 길 오느라 욕봤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으며 고모들을 떼어놓았다. 알았어. 우선 아버지 좀 보고. 어두운 방구석에 틀어박혀 안주 없이 소주만 들이켜던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부터 냈다. 발인 날짜 하나 딱딱 맞추지 못한 아들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죽은 두 아들을 떠올렸다. 놓친 고기가 커 보이는 법이었다. 큰 고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소곤댔다. 부르르 떨던 아버지는 구두를 던지듯 벗어두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다. 할아버지의 호통소리가 새어나왔다. 일가 갔던 마을 사람들은 저들끼리 모종의 눈빛을 교환했다. 어머니 어디 계시노?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노? 어이? 아버지가 뛰쳐나와 마당 이곳저곳을 살폈다.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염을 하고 입관한 뒤였다. 마당 한 구석 그나마 햇빛이 들지 않는 능 쪽에 병풍을 치고 시신을 모셔두었는데 11시도 되지 않아 마당은 다글다글 햇빛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진 거둥거리면서 병풍 뒤로 뛰어가 관을 붙들고 오열했다. 제상의 음식들은 반나절도 넘기지 못해 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나물과 국을 갈아 올리고 고른 과일들도 새로 바꿔 얹었다. 상복으로 갈아입은 엄마와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상객들을 맞았다. 발인 날짜가 늦춰지면서 5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소주를 마시던 노인이 말했다. 5일장이라.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인이 받아쳤다. 우짝은 너 아들이 못 왔는데. 그럼 가정일해 준 칙에 위배되는 거 아이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엄마와 아버지는 별일 아닌 일에도 티격태격했다. 매를 푸는 엄마에게 한 노인이 혀를 찼다. 아이고 아낄 걸 아끼라. 매 좀 더 올리라마. 먼 길 가는 사람 배 안 골크로. 노인 말을 따라 고분고분 고봉밥 푸듯 푸면 될 일을 엄마는 톡 쏘아붙였다. 우리 고향에선 이렇게 풉니다. 다른 노인 둘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거들었다. 그게 어디 풍습이고? 노인들의 이 말에 엄마는 심사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네네, 이러면 됐나요? 엄마는 노인들 보란 듯 매를 쌓아 올렸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정말 학을 떼겠네. 어디서 똑깡똑깡 말대답이야? 대체 아빤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저기 노인네들 편이야? 난 착한 편이다 왜? 사사건건 아버지와 엄마는 부딪혔다. 언젠가 만나면 싸우기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10분은 괜찮잖아. 10분이면 충분하거든. 아버지는 고모들과 한 통속이 되어 엄마의 부하를 도두기도 했다. 고모들은 평소 할머니와 친분이 두터웠던 할머니들이 오면 부르르 끓어넘치는 국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숨을 쉬지 못할 듯이 울다가도 정색을 하고 부엌에서 일을 돕는 마을 여자를 향해 외쳤다. 야야, 불 좀 줄이라. 국 다 쫄아 붙는다. 탕에 넣을 두부캉은 안 모자라나? 난 종종 연폭국에 넣을 두부나 동생에게 먹일 과자를 사 나르는 잔심부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서객이 몰려들어 배는 두 편이나 증편되었다. 수많은 피서객들이 떠나가면 또 다른 피서객들이 몰려들어 깊은 밤까지 모래밭은 소란스러웠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아졌다. 지서장과 순경 둘뿐인 지서도 바빠졌다. 참 멀리서도 오지예. 세상이 바뀌었어 예.
일일 생활권이 돼가 하루면 몸 가는 데가 없어 얘. 할아버지는 잔에 남은 술을 한 번에 털어넣었다. 정확히는 일일 생활권이라곤 할 수 없지. 엄마가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 아침 일찍 움직이면 서울에서도 하루면 되지. 와. 고모들은 아버지 편을 들고 보았다.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 집을 팔려는 아버지의 속셈을 엄마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은 아직 아니라는 거야. 서울에서 기차로 와서 배로 섬에 들어왔다 쳐. 그럼 그날로 서울까지 다시 갈 수 있느냔 말이지. 요는 그게 문제인 거지. 요는 엄마의 입이 문제라는 듯 아버지는 술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할아버지는 쿵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웠다. 아버지는 슬리퍼를 요란하게 끌면서 밖으로 나갔다. 아빠 어디가? 엄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고모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 저런다니까요 글쎄. 사람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 팥줄소 순경 둘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입관에 놓은 관을 열고 염습까지 한 시신을 보러 몰려든 사람들이 웅성댔다. 툇마루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나는 불현듯 잠에서 깼다. 병풍은 걷어졌고 마루에서 끌어간 전구가 마당을 밝히고 있었다. 관뚜껑이 열리고 나는 미라처럼 관에서 벌떡 일어서는 할머니를 보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발인을 앞두고 아직 매장 허가도 못 받았으니 까딱하다간 5일장도 못 치르고 날짜를 넘길 게 뻔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아버지와 엄마, 질에 뒷짐지고 있다가 토를 달기만 하는 동네 노인들, 길어진 초상에 동네 사람들 걷어먹인 음식값만 해도 적잖았다. 참고 누워있자니 우라가 병이 되었을 것이다. 순경 중에 한 명은 아버지의 동창인 모양이었다. 이래꺼정하는 내 마음도 알아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에는 우리도 별 수 없어. 할머니의 급작스런 죽음에 이런저런 소문이 들고 일어났다. 할아버지 집으로 오던 첫날 모의를 하듯 중얼거리던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크게 싸웠다. 할아버지는 고등어가 든 그물을 걷어 올리듯 할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그물을 걷어 올렸다. 아이고 나 죽는다. 할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속이 상한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가 먹던 소주병을 들고 나발을 불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곁에 누운 할머니는 죽어 있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할아버지가 지랄 같은 할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다 못해 자는 할머니의 귀에 독약을 흘려 넣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야? 리어 왕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은 엄마의 말에 또 끊겼다. 리어 왕은 아니지. 햄릿이면 또 몰라도. 한여름 무더위에 나흘이나 누워 있었을 할머니 얼굴이 물크러진 수박 같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연포를 풀자 도드라진 광대뼈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얼굴을 잘 봐두려 했는데 뒤에 서 있던 고모가 내 눈을 가렸다. 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얼굴은 비교적 깨끗했다고 했다. 순경이 할머니의 입을 벌리자 쌀알이 나왔다고 했다. 할머니의 혀를 쭉 빼내 살펴보더라고 했다. 예, 되십니다. 순경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나서 시신을 수습했다. 드디어 매장 허가가 떨어졌다. 아침부터 집안은 연포국 냄새가 진동했다. 마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여는 문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새로 장만한 듯 상여의 단청이 선명했다. 상여꾼들이 서둘러 연포국에 밥을 말아먹었다. 잠에서 깬 피서객들이 발돋움을 해서 담장 안을 엿보고 지나갔다. 하나둘 동네 노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관이 상여에 실렸다. 상여꾼들이 상여 곁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섰다.
할머니는 평생 총총 걸어다니던 고사틀 상여 타고 마지막으로 돌았다. 아이고 편태이. 상여 위에 앉아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며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피서객들은 상여를 보자 움칫 물러섰다. 행렬은 꼬리를 물고 길어졌다. 돈을 꾸었거나 꽂았거나 떼었거나 부침개를 나눠 먹었거나 물 좋은 고기를 가로챘거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거나 동네 사람 누구 하나 할머니와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이 없었다. 상여를 따라오던 노인들이 중얼거렸다. 까딱했으면 6일장 될 뻔했다. 6일장? 6일장은 안 한다. 9일장이지. 한 노인이 궁금하다는 듯 다시 물었다. 와 9일장 읽고 3일 5일이면 다음은 7일이지. 그 많은 객식을 어찌다 알끼고 9일장으로 했다간 위에 소리가 들어갈 끼다. 가정위례 위반으로다가. 할아버지는 그 이듬해 집을 팔고 서울로 왔다. 서울로 와서는 뒷방 노인네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 집을 아내에게 아버지를 선생이라고 소개했던 동창에게 팔았다. 선생이라 자랑스럽다던 그 친구는 아버지가 선생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학생들만 가르친 아버지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할아버지의 그 집은 관광 상품점이 되었다가 여관이 되었다가 러브호텔로 바뀌었다. 호텔 프런트에 앉아있던 그 아저씨는 여자 혼자 투숙하겠다고 하니 의심스러운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그 뒤로도 몇 번 나는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다. 어느 날 엄마가 말한 내용을 찢어버리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보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느라 수년을 떠돈 사람처럼 아버지가 돌아왔다. 사명감과 함께 내 속의 10박자 리듬감도 다른 박자로 옮겨 탔다. 상급생이 되면서 배운 수사법에 빠져든 탓도 있었다. 내 속의 문장은 만연체로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길고 또 길어졌다.